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 오늘은 긴급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잠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 어제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해서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건 사정이.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한 사람은 부산, 장제원은 부산, 김기현은 울산, PK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PK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지형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PK 정치권에 아주 정통한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PK 정치권 취재 얼마나 하셨죠? 30년 했습니다. 30년 하셨죠? 예. 자, 30년 정도 PK 정치권을 취재를 하고, 지금도 PK 정치권에 여러 망이 있습니다. 과거의 취재원들, 큰 과거도 아닙니다. 지금 아마 퇴사하신 지는 한 1년 정도 넘었나요? 네, 2년 다 돼갑니다. 네, 2년 다 됐으니까 그걸 지금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고 있는 이유가 김경국 TV 최근에 오픈했죠. 유튜브 채널 김경국 TV를 오픈해서 시사, 정치 이야기를 정통한 기자의 시각으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경국 TV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자가 아직은 아직은 3,000명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빨리 늘고 있네요.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예. 예, 김경국 TV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이 아래에 제가 김경국 TV 홈페이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죠. 김기현 지금 오늘 중으로 사퇴할까요? 오늘 좀 그런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로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를 하고 최고위원회의에 나가는 게 도리가 아닐까. 그런데 만약 입장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내일 최고위원회의가 미뤄질 가능성 또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네덜란드 국빈 방문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렇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오늘 중으로 할지 아니면 이것을 하루 이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김기현 대표는 이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상황이죠. 쥐고 있었던 상황이죠. 네, 그렇죠. 쥐고 있었죠. 예, 한쪽은 당대표, 하나는 울산 남구을 출마.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에서 울산 남구을 출마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서울로 가라, 험지로 가라 했는데 이걸 안 하는 바람에 장제원 의원이 선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바람에 이제 이 울산 남구 불출마 가지고는 자기 희생을 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실기했어요. 실기. 예, 그렇습니다. 인요한 혁신이 초기에 인요한 혁신위에서 가장 야심차게 내놓았던 혁신안이 지도부 그리고 윤핵관 그다음에 이제 영남권 중진 좀 물러나 달라. 험지 출마 얘기했지만 좀 이선으로 물러나 달라 이런 얘기였죠. 그렇죠. 그때 초반에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결심을 했었더라면 울산 지역구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당 대표를 내놓든지 이 정도 둘 중에 하나 정도 선택을 했으면 꽤 혁신안도 탄력도 받고 김기현 대표 본인도 살 수 있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선택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제는 무슨 자리를 내려놓는다 해도 강제로 밀려나가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둘 중 하나 자리를 내놓아서는 지금은 또 크게 효과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표직을 내려놓고 울산 남구을이죠. 남구을을 다시 출마해서 5선을 노리는 그 시나리오도 가능할까요? 김기현 대표 머릿속에는 아마 그 부분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혁신위에서 지도부도 물러나고 영남권 중진들도 물러나라 이렇게 했던 이유가 지금 당의 쇄신 혁신 분위기, 당을 쇄신으로 쇄신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대신 울산 지역구는 그대로 출마하겠다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른 영남권 중진들 버티겠네. 다른 당내 중진들 버티겠네. 뭐라고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진짜 5선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면 울산 지역구 지금 현재 남을을
떠났어. 예. 뭐 북구라든가 이런 어려운 지역구가 음. 울산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쪽으로 가서 출마를 하겠다. 물론 그쪽에도 지금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뭐 될지는 예비 모르겠습니다. 후보 등록한 사람들도 지금 있을 예, 그렇습니다. 거예요. 뭐 뭐 박대동 의원도 있고 하여튼 아, 이렇게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희생안을 내놔야만 지금 조금 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김기현 그 대표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선수를 치고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장제원 의원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잖아요. 여전히, 네, 그렇죠. 여전히 교감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이 전격적으로 내려놓은 배경에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이 먼저 선수를 쳐서 내려놓으면은 그러니까 불출마를 하면은 김기현 사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 계산을 정치적으로 이 계산을 해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는 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닐까 장제원 그 불출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충분히 생각했음직한 이야기죠. 그렇죠. 충분히 예, 생각했음직한 이야기고 그런 부분들이 장제원 의원한테 뭐 직간접적으로 전달됐을 수도 있고 예, 예. 아니면 장제원 의원이 또 워낙 정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용산의 그림을 읽었을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용산은 그림을 읽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림을 그려서 던졌을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내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던지면은 결국 물론 그전에 김장연대하고 뭐 했지만은 어쨌든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좀 어렵다고 본인도 판단을 해서 선제적으로 던졌을 가능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기현을 겨냥해서 던졌을 가능성. 그렇습니다. 김장연대는 사실상 장제원 의원이 없었다면 김장연대가 그렇죠. 불가능했고 김기현 대표도 불가능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선으로 물러나는 마당에 이제 김기현 대표를 당안에서 이렇게 어시스트 해줄 팀들이 아마 별로 없어졌을 그렇죠. 겁니다. 예, 예. 장제원 의원 그 부분 누구보다 잘 알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 김기현 의원이 무슨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초선 의원들, 일부 초선 의원들이 김기현 의원 뭐 물러나라 하는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를 들고 나섰었죠. 그렇죠. 전체 이게 아마 총선 전체 분위기를 본다기보다도 네. 자기들 공천에 연연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그림을 그렸던 네. 것 같은데 장제원 의원은 생각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제 생각에는 장제원 의원이 지난 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그렇죠. 그때 장제원 의원만 따로 국밥집에. 현역 의원으로는 장제원 의원만 따로 불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이렇게 동행하도록 경제인들하고 같이. 예, 그렇죠. 동행을 했죠. 네. 그 부름을 받고 장제원 의원 속으로 이제 드디어 드디어가 아니고 결국은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장제원 의원도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었고요. 이제 타이밍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때가 왔다. 그런 생각과 함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서 최종 결심을 했던 것 같은데 장제원 의원이 또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사실은 그렇게 불렀다는 건 한편으로 보면 변함없는 신뢰,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그렇죠.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뭐 무언의 압박이었을 수도 있지만 압력이 됐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다는 생각에 장 의원 울컥해서 결심 시간 그런 측면도. 앞당겼을 측면도 없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그게 지난 6일인데 장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11일 저녁이죠. 네, 11일 한 저녁. 5일 정도, 4, 5일 정도 네, 간격이 있는데 네. 그 간격을 아마 제 생각에는 이미 결심은 해둔 상태였고 그 기간 동안에 김기현 대표의 선택을 좀 기다려준 측면도 있지 않았나. 인류한 혁신이가 이제 막바지로 가니까. 그렇죠. 예, 예. 인유한 혁신이가 어차피 11일 예. 그 당일 월요일 날 예, 이제 11일. 월요일 날 최종 보관을 보고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결심을 할 수 있으면 결심을 하고 나면 내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인유한 혁신이가 최종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김기현 대표 뭐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예. 행동은 뒤따르지 않았죠. 사적생 뭐 이런 얘기까지 예, 예. 하고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득권 내려놓겠다 했는데 언제 그러니까, 이 말은 나왔죠.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래서 아마 던졌을 가능성. 장제원 의원이 아. 던졌다 이런 예.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산 국밥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것이
어떤 그 전환의 계기가 됐을 수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죠? 그 장제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사실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네. 알고 지냈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장제원 의원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저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예. 그런 장제원 의원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장제원 의원 사실 이번에 그 화요일 날이죠. 기자회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비서실장 인수위원장, 인수위 비서실장이 되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각오를 했었다. 그 당선자 비서실장 때부터 그렇죠.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왜 얘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장제원 의원 머릿속에는 이미 그런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그렇죠. 끌려가는 것이 마땅찮아서 시간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때 우리가 정확했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지고 나서는 아예 사퇴서를 품속에 넣고 다녔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혁신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혁신의 활동 왜 그러냐면은 인류한 그 혁신위원장이 너무 이렇게 다그치듯이 몰아내듯이 해버렸거든요. 맞습니다. 딱 찍어가지고 주호영과 같이 딱 찍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그 말을 한 데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을 상했다는데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그냥 우유 먹을래? 맞고 우유 맞고 먹을래? 그러니 그게 사실은 중진들이라면 네. 전부 15년, 20년 이상 정치를 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테러를 만들어주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았는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너무 과속 브레이크를 그랬던 것 과속 페달을 갑자기 예, 밟아버린 예, 측면도 없지 않았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또 인류한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 체제하고 충돌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류한 혁신위가 끝날 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그 사실 장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지지도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 물론이고 부산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뒤집어졌거든요. 맞아요. 일부 조사에서 부산 엑스포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뒤집어지고 지금 뭐 심지어 당내 조사에서도 서울에서 6성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장 의원 입장에서도 마음이 많이 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만약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다면 장제원 의원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지만 장제원 의원 앞으로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네요. 아마 이런저런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번에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부산 민심은 어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디비졌다는 것이 이제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민주당이 더 올랐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엑스포에 그렇게 수천억 원을 죄송합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거 29표 받았나요? 엑스포에 대한 기대가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높았죠. 기대치가 그렇죠. 높았던 것이 왜 높았겠습니까? 정부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우리 결선 투표만 가면 우리가 뒤집을 수도 있다. 뭐 75표, 1차 75표, 2차 95표 그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도 기대를 그만큼 했던 것인데 너무 터무니없이 져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거기서 지금 민심도 많이 돌았었고요. 그리고 부산 시민들 민심은 사실은 전직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 뭐 YS부터 쳐봅시다. YS나 뭐 MB나 그다음에 박근혜 이런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감정적인 교류라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전직 대통령에 못 미치죠,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예, 좀 YS는 아예 부산이었고, 그렇죠. 부산이었고, 뭐 이명박 박근혜 거기에 대해서는 정통 보수, 네, 뭐 네. 이런 뭐 정서적 교감이 그러니까 있었죠. 그 정도 정서적 교감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상황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 뭘 잘못하더라도 야 그래도 잘 하겠지 뭐 그런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을 대구 텐데 경북하고는 좀 다르네. 좀 다르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부산 민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부산 지금은 낙동강 벨트는 지금 9석이거든요. 예. 9석인데 지금도 민주당이 5석입니다. 지금도 예. 낙동강 벨트가 이렇게 됩니다. 이 부산 사하 가벌, 북강서 가벌, 사상, 경남 김해 가벌, 양산 가벌 해서 9개 지역구인데. 9개인데 거기가 지금 보면 김해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고향이죠. 예. 그리고 지금 양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가 있죠. 그렇네. 그 벨트가 사실은 부산 총선 구도에서 민주당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7대 총선 때 조경태 의원 민주당. 지금은 국민의힘 가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 3번 하고 국민의힘 2번. 예, 그때 당시에 조경태 의원이 당선되면서 민주당 부산에서 민주당 계열이 당선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가 바로 그 낙동강 벨트 시작 맨 아래 부분이죠. 사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낙동강 벨트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낙동강 벨트에서 우리가 선전을 하면 그 바람을
이쪽 동쪽으로 불러일으키면 충분히 우리도 네. 부산에서 과반은 먹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정도로 지금 부산 민심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민심이 또 이렇게 급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요동을 많이 치는 거죠.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음. 부산에서 거의 민주당이 삭스리를 했습니다. 그 단체장, 기초단체장을 예. 다 싹쓸이했죠.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또 반대로 또 대선 직후에 치러 지금. 국민의힘이 예. 또 삭스를 예, 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충분히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어느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산 엑스포 때문에 조금 여론이 안 좋다고 해도 충분히 이제 만회할 그런 그 수단과 카드가 있으면은 부산 민심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자, 낙동강 벨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뒷이야기 하나만 해보죠. 장제원 의원이 처음에 이제 인유한 혁신위에서 요구한 게 험지 출마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험지 출마인데, 그러면 험지가 서울에만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낙동강 벨트에도 험지가 있는 거예요. 험지라고 하면은 그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국민의힘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곳이거나, 아니면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에도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데 그 내부에서 그러면은 험지 출마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부산 안에서 움직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도 좀 나왔었다면서요. 예, 사실 부산 장제원 의원 지역구는 사상입니다. 사상도 네. 낙동강 벨트죠. 그렇죠. 낙동강 벨트의 한가운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예,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는 나름대로 탄탄합니다. 그 지역은 탄탄한데 바로 인접 북강서 지금은 북강서 가버립니다. 북강서 을은 지금 김도욱 법사위원장이 예. 국민의힘 김도욱 의원이 맡고 있고 북강서 갑은 전재수 의원이거든요. 아, 전재수 의원. 네, 전재수 의원이 지금 재선입니다. 그것도 만만찮죠. 예, 만만찮죠. 그런데 이제 진노. 예. 20, 21대 지금 재선을 하고 있는데 18, 19대에는 박민식 의원이 했었거든요. 지금 보훈부 장관 하다가 예. 지금 그 보훈 분당 장관 쪽으로 하다가 가려는. 지금 나가서 장관을 하고 분당 예. 쪽으로 가겠다 예. 이렇게 됐는데 예. 어쨌든 박민식 의원이 떠나고 난 뒤에 북강서갑 지역구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지금 1년 넘게 공석입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지금 그렇죠. 공관을 내놓은 상태. 내놨죠. 공관에 예. 어떻게 돼 있냐면 북강서 가버를 강서구를 따로 떼어냅니다. 강서구는 그러니까 북구와 강서구 가버리는데 그렇죠. 강서구만 따로 떼낸다. 강서구를 따로 떼내고 북구를 가벌로 나누는 가벌로 나눈다. 예, 가벌로 나누는 안이 지금 예, 올라가 예, 있거든요. 그럼 지금 북구 가벌이 되면 북구 가번 전재수가 있고. 그렇죠. 전재수원 북구 가배 갈 테고 북구 북구는 뭐 전직구청장이라든가 이런저런 사람들이 아마 제법 있을 텐데 민주당 소속. 지금 국민의힘에는 북구 갑도 그렇고 북구 을도 그렇고 지금 뚜렷한 인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그렇다면 북구 갑은 저 박민식 데리고 와라. 박민식 자기는 뭔데 저 장관까지 하는 그 보훈처장에 장관까지 했으면 당이 힘든데 당에 와서 도와야지. 자기는 부산에 힘든 곳으로 와야지. 자기는 왜 또 저 천당 아래 분당으로 그러니까 가느냐. 분당이냐. 그래서 박민식을 북갑을 하고 장제원 북언로 해서 손잡고 다니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그림도. 그럼 낙동강 벨트 전체도 영향을 미칠 수 그렇죠. 있고. 그런 그림도 그건 그랬었는데 괜찮은 그림 같았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뭐 지금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을 했었고 그렇지만 박민식 의원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기가 왜 분당으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부산의 전직 장차관들, 뭐 장차관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차관들 그리고 청와대 뭐 법무비서관이라든가 또 누굽니까 저 청년 최고위원 장해찬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윤 대통령 측근들이 부산 출마를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지금 양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쪽이나 해운대 쪽이나 이쪽 편안한 지역구를 얘기하면서 부산에 이제 양지와 험지가 있는데 낙동강 벨트가 험지거든요. 험지고. 낙동강 벨트 쪽에 지금 출마하겠다는 윤 대통령 측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 역할이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낙동강 벨트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장제원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좋은 카드 같았는데 아마 장제원 의원이
내가 사상을 버려가지고 사상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그런데 같아요. 뭐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또 지역구 떠나서 옆 지역구 인접 지역구로 네. 간다 해서 내키는 일은 아니죠. 장재원 스타일은 아닌 것 같네. 네, 그렇죠. 장재원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그 장재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유권자를 부모님처럼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럼 사상을 떠나면은 부모를 버리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결국 이 카드도 괜찮을 법했는데 이 장재원 의원이 그조차도 좀 구차스럽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근데 이제 너무 쇄신 분위기가 계속 처지고 지금 당이 너무 위기에 빠지는 것 같으니까 앞당겨 결심을 네. 하지 않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김경국 전 본부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PK 정치권에 상당히 정통하죠. 지금도 말씀드렸으면서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부산 안의 험지, 낙동강 벨트 이야기 그런 것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장재원 의원이 센시티브하다고요? 네, 별로 센스티브합니다. 그걸 외모로는 별로 안 센시티브할 것 같은데 그런 성격도 있다. 그래서 그때 국밥집에서 뭔가 이 분위기를 느꼈을 거다. 그런 말씀까지 했고. 낙동강 벨트를 필두로 한 PK 이제 총선 분위기 네. 이 분위기는 아마 혼술에서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도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네요. 예. 부산의 음. 절반을 노릴 정도로 예. 민주당이 PK를 전략 지역으로 PK 중에서도 부산을 전략 지역으로 예, 지금 예, 삼고 예.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마냥 흔히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예. 볼 때는. 어. 그래서 그 부분 따로 떼어내서 다음에 한번 다시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도 예, 괜찮을 제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권역별로 이렇게 그 해당 지역의 기자들을 모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코너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PK 정치권에만 정통한 것이 아니고 김경국 전 본부장은 서울 본부장을 했고 서울 정치부에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중앙 정치에 대한 감각도 상당히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하고 사실 같이 국제신문 정치부에서 같이 근무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영남일보 공채인데 중간에 국제신문에 한 2년 반 정도 서울 정치부에 가 있었고 다시 이제 영남일보로 컴백을 했는데 그때 90년대 말 그때 김경국 기자와 같이 여의도를 누빈 적이 같이 있습니다. 많이 붙어 다녔죠. 네, 여의도 뭐 취재도 하고 여의도 주막집도 자주 가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짚어보죠. 이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인데, 김건희 특검법, 이거는 정말 어떻게 민주당은 지금 꽃놀이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꽃놀이패가 맞죠.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예. 이러면 사실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공정 아닙니까? 예. 공정인데 그 부분이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거나 김건희 여사 가족 문제지 않습니까? 가족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거부한다. 이러면 또 국민적인 비난을 또 감수해야 될 거고 또 사실은 김건희 여사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비호감으로 지금 많이 낙인 찍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좀 그런 그런 부분 부분이 때문에 있죠. 지금 엄청나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특검을 이제 저번에 조국이 막 조롱했잖아요. 윤석열 씨 그러면서 네, 그랬죠. 특검을 안 받아 특검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은 권력자인 김건희 여사에게서 외면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했어요. 또 이준석도 어제 또 조롱. 이준석도 그것도 보완해서 특검 수사를 받아보는 것이 인생의 좋은 경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준석 말하지 맙시다. 이준석은 27일 되면은 소멸돼요. 자기가 27일 날 처음에는 신당 창당 100% 된다고 했는데 지금 27일을 탈당 날짜로 탈당하는 날이다. 네, 살짝 말을 바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여쭤보려고 하다가 짜증날 것 같아서 그냥 이준석 이거는 패스. 이거는 정말 짜증만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블랙홀이 됩니다. 그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상설 특검이 아니거든요. 따로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27일 날 통과시키려고 패스트트랙에 태웠었는데 그 법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일방적이에요. 뭐냐면은 민주당이 특별검사 2명을 다 추천해요.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 이렇게 같이 추천하죠. 그게 이제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민주당이 추천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을 하는데 그럼 민주당이 결국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특별검사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특별검사
특검팀의 규모가 100명, 최소실 때 105명인데 거기 버금가는 규모. 특검 범위도 그렇죠. 수사 범위. 수사 범위도 지금 네. 사실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네. 내용이 지금 특검 법안에 그렇죠.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특검을 실시하면 뭐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그거는 뭐 어떻게 이미 전 정권에서 이성윤 예. 지검장 예. 주도로 예. 근 2년 가까이 조사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요. 아무것도 예, 탈탈 예. 틀었는데 아무 예. 내용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이 시작을 하면 그 부분을 조사한다기보다 다른 그 음. 주변 부분으로 비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검 수사 범위를 막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게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코바나 컨텐츠 그것도 뭐 협찬 의혹도 별거 없으니까 뭘 갖고 놓을 거냐면은 대선 때 논란됐던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일당락됐던 거 뭐 학력 뭐 부풀리기 뭐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게 다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 그걸 나오면 가지고, 그 순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김건희 여사는 진짜 추악한 범죄자가 되는 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지금 이 중간에 특검법에 보면 중간중간 공표 피사실을 맞아요. 제외하고는 공표를 예, 할 수 있게 브리핑할 수 있게. 네, 그때 최순실 특검 때 예. 그 바바리 입은 그 특검 보고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예, 브리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생중계처럼 할 겁니다. 이거 생중계처럼.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없는 의혹도 일단은 예.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뭐 그래서 어떤 증인을 불러서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버리면 김건희 여사 진짜 심각한 범죄자로 덧칠될 것이고 뭐 실체와는 상관없이. 그럼요.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 범죄자를 감싸는 천인공노한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총선 일정과 맞춰가지고 거기에 딱딱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말 정도 출범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월 중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딱 수사 기간이 일단 100일이면 총선. 총선 딱 넘기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은 이걸로 총선 다 할 겁니다. 네. 여기서 특검이 사실은 특검이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이 뭐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민주당이 지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특검이 검사가 아니고 이제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치인- 정치 특검이 정치 그러니까, 특검이 될 수밖에 예, 없는 정치인이 되면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뭐 피사실 비슷한 부분을 그렇죠. 계속 브리핑을 할 예, 겁니다. 예. 딱 언론이 받아 쓰기 좋은 그런 내용들을 막 흘릴 거예요. 근데 엄청난 타이밍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언론 환경이 여전히 좌편향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가짜 뉴스 이런 거 퍼뜨리려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아웃시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아웃시키도록 만든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총선은 하나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총선 기간에 아마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주변을 사그리 털면서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자기 부인이라고 감싸 안고 예, 있다. 예, 예. 이런 범죄자를 대통령이 감싸 안아서 되겠느냐. 우리는 탄핵 얘기 한두 번 나온 게 예, 아니지 예,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통령 탄핵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아마 몰아갈 겁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 전략이 뭐 뻔히 눈에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데 이게 이 대통령 배우자 문제라서 국민들은 이렇게 그 여론조사에서 70%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여론전에 밀려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특검법도 잘못됐고 이 대상도 워낙 정치적인 건데 이 국민이 생각할 때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럼 특검에서 한번 특검을 제가 없으면은 그 특검에서 다 밝혀질 거 아니냐 제가 없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70%가 찬성을 하는데 실제로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대처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거부권 행사해야 돼요. 예, 행사해야 행사하는 돼요. 수밖에 없고 예.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고 예. 다른 이슈로 전환을 시켜나가야 되겠죠. 다른 이슈로.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계속 물고 늘어지고 하겠지만은 다른 이슈로 전환시키고 이제 역공을 나서야 되겠죠. 특히 이제 다른 이슈를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감찰관 이 예, 문제를 예. 다시 한번 꺼내 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용산에서는 그래 국회에서 임명해 달라 이랬지만 국민의힘에서 미직미직 하고 그렇죠. 하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하라고 예, 그러니까 그래야죠. 이번에 이제 그 특별감찰관 제도를 빨리 국회에서 너가 빨리 해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임하는 네. 아마 근데 의견 충돌 때문에 특별감찰관 그렇게 빨리 지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anyway 그렇게 해서 돌파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1월 달 되면 이슈 충분한 이슈 뭐 넘치지 네, 않습니까? 예, 예. 뭐 김인섭 씨 재판도 있고 뭐 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민주당이 빨리 특검 법안을 이왕할 할 거면 빨리 하고 네. 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뭐 지금 저 누굽니까 이준석이 그랬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 뭐 저 공관위를 빨리 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거부권 행사와 관련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이야기 또 해야 돼.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뭐 민주당이 김건희 방탄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방탄 얘기를 입에 올릴 수는 없죠. 조금 전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좌파 매체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를 원래 12월 중순쯤이라도 띄운다고 김기현이 이야기를 했는데 노컷뉴스에서 했나요? 네, 노컷뉴스입니다. 그걸 띄운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것을 더 뒤로 미룬다. 왜냐하면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뜨면은 낙천자가 빨리 생길 수가 있죠. 낙천자가 빨리 생기면은 낙천을 감지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다시 투표를 할 때 법안을 다시 재송부했을 때 재송부했을 때는 3분의 2가 필요해요. 예. 그 1차에서는 가반인데 그래서 3분의 2 쪽으로 그러니까는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에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재송부된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공간이 발족을 늦추려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보도를 했는데 그걸 이준석이 또 그걸 또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네. 만약에 그때 시점에서 그럼 재송부를 해서 투표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공천 받지 못한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반대표 던지나?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도 안 맞고 네. 그리고 또 공간이 예정대로 띄우겠다는 말도 나왔어요. 그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특별감찰관 그게 참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특별감찰관 제가 박근혜 정부 때까지 있었죠. 그거 다 기억났을 겁니다. 그 이석수 네, 맞습니다. 마지막 예. 특별감찰관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거를 안 뒀어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나 아니면 청와대 참모들 문재인 정부 당의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조국 일이 안 생겼을지도 모르는데 조국 일도 안 생겼고 눈 감았을 가능성이 네. 높겠죠. 그런데 나중에 기록으로라도 남죠.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그리고 또 문다혜 씨 가족의 의문의 태국 이주, 이런 것도 다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함부로 못했어요. 사위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 워낙 일들이 많아서 일일이 참 거론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함께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에는 다시 한번 모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낙동강 벨트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